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꽤 여유롭게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시절에 드물게도 제가 외동이었던 것은 달리 이유가 있지 않았고요.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부모님의 사이가 어떤 건지 모르고 마냥 해맑게 자라났었죠. 하지만 제가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자다가 깼던 저는 부모님이 거의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다 못해서 저주를 날리며 싸우시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끔찍한 밤이었고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으나 자고 일어났더니 제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붕어처럼 변한 제 모습이 거울 속에 있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방을 나섰는데 부엌에 계신 엄마도 출근 준비를 하며 옷방에 계신 아빠도 저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아침에 두 분 다 저를 보셨으나 제 부어버린 얼굴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엄마는 모든 게 신물이 난다는 기색으로 아침밥을 차려주실 뿐이었죠. 편식하지 말고 다 먹어.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니야. 먹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배가 왜 안 고파? 밤새 자고 일어났으면 배가 고파야지. 입맛이 없어요. 입맛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나는 네 나이 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였어. 평소에 엄마와 달랐습니다. 원래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분은 아니셨지만 이렇듯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은 아니셨어요. 탤런트처럼 예쁘게 생기신 엄마가 저는 늘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굶고서 학교를 가라며 저의 밥그릇을 치워버리시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웠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엄마는 저에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서 튼튼하게 잘 자라야 한다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아빠와의 이혼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시는 엄마에게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이냐고 울면서 여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려주지 않으셨죠. 아빠는 저에게 앞으로 엄마를 찾지 말고 엄마라는 존재를 영영 잊고 살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저 같은 어린 자식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는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무력했죠.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던 겨울날에 엄마는 떠나셨고 오랜만에 뵙는 고모가 저를 위해 백화점까지 샀다고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사오셨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끝내 해주시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고모를 통해서 일부나마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제가 듣기에는 썩 그리 교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지만요. 고모는 원래 엄마를 안 좋아하셨거든요. 가난뱅이 집안에다가 반반한 얼굴만 믿고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주제에 아빠와 결혼하신 엄마가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고모는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이랍시고 평생 집안에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해온 얄미운 존재라고 보셨거든요. 고모는 당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인생을 더 멋지게 시작해서 더 대단하게 살았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여자는 좋은 결혼 자리 들어왔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일찍 시집을 가버리는 게 제일이라고. 다들 그랬으니까 그걸 거스리지 못해서 나는 일찍 결혼을 해버렸지.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곧장 생기는 바람에 사회생활도 접어야 했어. 너희 엄마처럼 결혼을 인생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같이 멀쩡하게 잘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다. 고모가 말씀하시기를 저희 엄마가 돈 때문에 일부러 아빠에게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외가는 무척이나 가난했거든요. 그 시절 가난한 집이 의뢰 그랬듯 모두의 가방끈도 짧았고요. 그런데다가 외가에는 운도 나쁘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엄마는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라오신 아빠를 만나 결혼을 잘함으로써 궁핍했던 지난 인생을 뒤로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외모는 굉장히 고우신 편이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장점만 골라다가 빚은 얼굴이 엄마 같았죠. 외모 하나만 믿고서 무식하게 들이민 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분에 겨울 줄은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기어이 정신이 낡아서 발광을 해댄 끝에 이혼당하고 쫓겨나셨다는 것이 고모의 입에서 나온 엄마의 지난 사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저는 악몽을 꿨죠. 인형 놀이라 하며 가지고 놀라고 고모가 사주신 그 인형은 제가 악몽을 꿀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끌어안은 용도였으니 그 시기에 제가 그만큼 상심이 컸던 거예요. 자라나는 여자아이에게 엄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으나 저는 방치될 뿐이었습니다. 착하게 굴며 엄마가 돌아오실 것 같아서 편식도 안 했고요. 아침밥도 잘 먹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저는 체념과 수능을 익혔습니다. 그런 저를 아빠는 그동안 측은하게 바라봐 오셨고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며 아빠는 집에 안 계시는 시간이 날마다 길었고 부녀 관계는 전혀 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빠가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재혼을 하신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색함 때문에 몸을 꼬아가며 어느 레스토랑에서 새엄마를 처음 배웠습니다.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이 녀석아, 몸을 바로 해야지. 산만하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두세요. 애가 긴장되니까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도 의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어른이지 아이겠어요? 저의 태도에 무안해지신 아빠가 주의를 주셨으나 그 옆에서 새엄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좋지도 싫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새엄마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여겼으나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새엄마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도 재혼도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이 저는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에게 자식이라고는 꼴랑 저 하나뿐. 제가 입을 꾹 다물어버린 그 상황에서 새엄마는 아무 거릴 게 없이 편하게 결혼하실 수 있었죠. 새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어렸고 초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새엄마 쪽에서 결혼을 훨씬 더 많이 원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고 똑 부러진 딸이 생긴다니 나는 복을 받은 것 같아. 새엄마는 과장스럽게 호들갑을 떠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제가 너무 어여쁘다고 하시며 저를 꽉 끌어안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떨떠름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엄마와는 그렇게 지낸 적이 없던 저였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앞으로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새엄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제 고민을 끝내주었습니다. 새엄마가 임신을 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그러는데 아기가 파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구나. 너한테 이제 남동생이 생기는 거야. 좋지? 기분 끝내주지? 네? 네. 좋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더 크게 웃고 박수도 치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그렇게 감동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건데 우리 딸내미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앞으로 다 봐줄 테니까. 저는 넉살을 떠시는 새엄마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다고 다가오시는 새엄마의 모습이 제가 부담스러울지언정 싫을 리가 없었죠. 저도 점점 새엄마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고 평생 외동이었는데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도 신기했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으나 속으로는 새엄마를 향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더욱 열리게 되었고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귀엽더라고요. 아빠도 무척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의 모습까지 이제 이렇게 내 식구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던 제 친엄마의 존재는 이제 영원히
지난 역사 속으로 묻어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새엄마가 당신의 사촌 형제들과 따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해버렸던 거예요. 현준이는 어쩜 이렇게 잘 웃고 잘 울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 그런데 걔는 얘가 왜 그렇게 우중충해? 사춘기라서 그런가? 현숙이? 걔는 원래 좀 그래. 특별히 사춘기라서 그런 건 아니야. 아유, 너무 싫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중학생 딸 키우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성격까지 별로이면 얼마나 힘들까? 아, 나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언니도 정말 대단하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별 수 없잖아. 갖다 버릴 수도 없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 언니. 현준이가 금방 크겠지. 맞아. 나도 우리 현준이 키우는 재미로 살려고 해. 당연히 딸보다는 아들이잖아. 현숙이 걔는 얘가 도통 정이 안 가더라고. 대가리에 문제가 있나? 공부는 잘하는데 그 외에는 완전히 꽝이야. 제 욕을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의 살벌한 설전을 목격했을 때는 모른 척 뒤로 빠져서 숨었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사촌들에게 제 험담을 실컷 늘어놓으셨던 새엄마 앞에 제가 다가갔어요. 다 큰 어른들이 나이 잡수실 대로 잡수신 분들이 중학생 애 하나 욕하는 것에 신이 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도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친엄마의 피를 받아서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며 그런 망발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던 분들 사이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웃음소리가 딱 멎더라고요. 너 언제 왔니?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요. 제 대답에 새엄마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 사촌분들도 다들 큰일 났다는 얼굴이 되어서 후다닥 도망을 치시더라고요. 남겨진 새엄마는 예의 그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제 어깨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수준 낮은 사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나도 이래저래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서. 이거 놔주세요. 저는 누가 제 몸을 이렇게 만지는 걸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배려심이 없었네.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면 좋겠는데. 오해요?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미건조한 얼굴로 받아치자 새엄마의 얼굴이 난감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식적인 대답 같은 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섰어요. 그날 새엄마와 저의 관계에서 진실된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짜. 보여주기식 관계만 남아버렸죠. 돌잔치 날 흐뭇한 미소를 내내 입가에 걸고 계셨던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저는 새엄마가 제 험담을 당신의 사촌들과 떠드셨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굳이 그걸 꺼내들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생긴 마당인데 저 하나만 참으면 아빠의 미소는 계속될 테고 표면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도 유지가 될 것이니까요. 사춘기 감수성이 짙었던 당시에 저는 어쩌면 친엄마를 닮아서 제가 성격이 우중충한 것이라는 험담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제 탓도 있을 거라고 여기며 소심하게 작아졌던 듯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엄마를 향해서 진짜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으며 그냥 성인이 되자마자 제 앞길을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당연히 새엄마를 귀찮게 해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제 욕을 하다가 들통이 나셨던 이후로 새엄마는 어느 정도 가면을 벗어 던지셨어요. 같이 집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려서 죽겠네. 아휴. 저 들으랍시고 그런 중얼거림을 크게 날리셨고요. 저한테 오만 눈치를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계실 때는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죠. 저와 아직 깊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운 척만 하실 뿐이었네요. 제가 일러 바칠까봐 그게 염려가 되셨는지 아빠 앞에서는 제법 살갑고 다정한 천사표 가면을 쓰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 딸내미 물도 마셔가면서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그런 새엄마의 연기가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저만 제외하면 그럴싸한 가족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을 뿐입니다. 새엄마가 자꾸 눈치를 주셔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내내 집에서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만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었고 주말이면 학원과 독서실로 내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립된 동안에 남동생은 무럭무럭 자랐고요. 새엄마는 수험생인 딸의 영양을 챙겨줘야 한다고 오만 호들갑을 다 떠셨죠. 그걸 빌미로 아빠의 돈으로 그 당시에 유독 장을 많이 보셨어요. 하지만 그게 제 입에 다 들어갈 리는 없었고요. 저는 자투리 음식만 덜렁 식탁에 놓여져 있으면 그걸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새엄마가 실컷 장을 보신 건 당신의 친정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걸 은연중에 제가 눈치를 챘으나 그때도 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집에 붙어있지 말라고 새엄마가 자꾸 압박을 주셔서 늘 밖에 나가 있어야 했고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늘 문제집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었으나 꼭 참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좋은 명문대에 한 번에 입학을 했으니 이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난감했네요. 역시 빗줄은 못 속이는구나. 우리 딸 장하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아빠는 뭉클한 얼굴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빠는 강인하고 뻔뻔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어서 어색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새삼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생각이 그때 강하게 들더라고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런 저희 부녀를 보면서 새엄마의 표정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요. 대학생활 내내 저는 자취를 했습니다. 집에서 대학교를 통학하는 게 가능한 거리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게 어떠냐면서 새엄마가 강력히 자취를 추진하셨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한 집 생활 따위 저도 사양이 없기 때문에 자취를 하게 되었고요. 아빠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피나는 노력까지 더해져서 대기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정말 네 덕분에 사는 것 같구나.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바로 사는 보람이야. 나이가 드신 아빠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일을 우선시하면서 감성보다 이성을 높이 쳐주셨던 게 아빠이셨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엿한 대기업 사원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남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된 참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새엄마는 당신의 사촌들과 함께 제 험담을 실컷 하신 바 있었죠. 그런데 그 대가를 받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자기 친구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동생이 중학생이 되기가 무섭게 5만 가지 이상한 것들에 눈을 뜨면서 허세를 배웠고 성질머리가 드세졌거든요. 풍족한 환경에서 사랑만 받고 자랐으면서 세상 풍파는 다 거친 사람 마냥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착하고 귀여운 현준이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더니 세상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천박하고 소름이 끼치는 욕들하고 다닐 줄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현준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착하고 귀여운 아들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제발 누가 나한테 방법을 좀 알려줘. 집 근처의 카페에 들렀다가 새엄마가 당신의 지인들과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답답함에 외치시는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죠. 남동생이 가면 갈수록 말썽이라는 건 몇 번 전해 들은 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날 새엄마가 비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남동생의 사춘기 방황이 엄청나다는 걸 깨달았네요. 저한테 그렇게나 집에 붙어있지 말라고 눈치를 주시더니 당신의 친아들이 밖에 놀러 다니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것에 속이 상해서 끙끙 앓으시는 새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란 정말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실히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회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고 슬슬 진지한 연애까지 이어가던 저에게 표면적으로 새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인 것처럼 굴었어요. 마치 저에게 뒷담화의 현장을 들키기 이전의 옛날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구셔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싫었겠죠. 그때는 우리 현숙이가 사춘기 나이였으니까요. 말도 막 하고 행동은 더 막 나갔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제 딸이고 이제는 제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현준이만 제 자식이 아니에요. 현숙이도 당연히 제 자식이고 어찌 보면 더욱 애틋합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둔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저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우리 현숙이처럼 괜찮은 애도 없으니까요.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면서 가식 연기를 마음껏 펼치시는 건 정말 속이 다 울렁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아빠는 또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서 제가 분위기를 깨트릴 수가 없었네요. 새엄마가 오랜만에 작정하시고 가면을 쓰셨던 그 자리는 심지어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가족을 대동한 채 자리를 가졌으니 그게 바로 상견례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사내에서 부서 이동을 겪은 후로 고충을 겪고 있었고 그런 시기에 만나게 된 남자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서로 마음이 잘 통했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시작했죠. 남편하고는 제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 같은 2년의 기간을 연애하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었네요. 상견례라고 부르면 마땅할 그 자리에 저는 아빠와 새엄마를 모시고 나왔고요. 하도 오냐오냐 잘한 것의 부작용인지 좀처럼 훈육이 먹히지 않는 남동생은 같이 자리할 수 없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아주버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주버님하고 남편이 나이 터울이 5살이었는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게 된 것이었어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당시에 만나던 분도 없었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야말로 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아 기르신 자식이네요. 네, 맞아요, 사부인. 제가 우리 현숙이를 가슴으로 낳아 길렀습니다. 배가 아파 낳은 것보다도 더욱 힘들게 낳은 셈이지요. 아주 귀한 딸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누구한테 주기 아까워요. 그 상대가 누구가 되든 우리 현숙이가 더 아까우니까요. 시어머니께서 탄식으로 박수를 한번 치시며 말씀을 하셨을 때 새엄마는 더욱 축축해진 눈빛으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가 간신히 참았네요. 아빠는 그런 발언은 이런 자리에서 실례라며 작은 귓속말로 엄마에게 눈치를 주셨으나 왠지 모르게 새엄마와 저의 돈독한 모녀 관계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돼서 기쁘다는 기색이 얼핏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 저희 아들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작은 아들이 혼자 잘나서 직장 잘 잡고 사는 것뿐이지 집에서 일절 지원해주는 게 없어서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죠. 장가를 드는 이런 마당에도 부끄럽지만 크게 해줄 것이 없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집안의 아가씨를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만났다는 게 저희 아들이 신기하고도 장할 따름입니다. 아유, 네. 복 중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복이 부모 복이고 자식 복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자식 복을 잘 타고났습니다. 결혼 자리까지 이렇게 잘 봐온 제 자식이 너무 대견하네요. 우리 현숙이가 더 아까워요. 이왕이면 좀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 그러기를 기대했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실 수 있죠. 객관적으로 우리 현숙이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라 할지라도 엄마인 제 눈에는 성이 차지 않았을 텐데요.
무조건 우리 현숙이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심정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그럭저럭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 말씀은 이 결혼이 탐탁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좀 아까 저한테 사부인이라고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지 않으세요? 아주 흔쾌한 마음이실 줄 알았건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도저히 내키지가 않았지만 우리 현숙이가 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허락을 간신히 정말 간반의 차이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랍니다. 부디 우리 현숙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는 이런 엄마인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부인. 어차피 결혼 허락을 할 거고 진행은 다 할 거지만 오만 생색은 그런 와중에도 다 내야겠다는 것이 새엄마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열이 올랐고 순간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껏 머쓱해 보이는 남편과의 시선을 교환한 순간 그냥 참으면 이 순간을 넘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참고로 아주버님은 내내 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절절한 심정을 제가 다 이해하였습니다. 아니지.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나요? 극히 일부만 이해를 한 것이죠. 네. 그럼에도 아무튼 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엄마의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어떻게든 대처를 하시고자 애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정말 많이 민망했습니다. 새엄마에 비하자면 시어머니께서는 지극히 정상인 범주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처럼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예식 날짜가 어쩌다 보니 금세 잡히게 되어서 약간은 정신없이 결혼을 해치우게 되었어요. 저는 설마 제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결혼을 해버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상황에 닥쳐보니까 모든 일이 느긋하고 여유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집을 장만하는 건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사실은 전세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쪽은 아파트 값이 오를 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 무조건 매매로 들어가야 돼. 집을 사는 쪽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통 크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아빠가 사주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결혼 때문에 괜히 이렇게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좋은 집으로 해줄 필요가 있었나? 아이도 천천히 가질 거라고 하는데 굳이 꼴랑 둘이 살 집을 그렇게 좋은 아파트로 턱하니 장만해 줄 게 뭐라? 아이고 기가 막힌다. 제 마음이 불편한 정도였다면 새엄마의 심기는 뒤틀려 버렸죠. 신혼집을 구경 오셔서 얼마나 발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니시고 콧김이 뿜어져 나오도록 크게 씩씩거리셨던 건지 모릅니다. 저 들으랍시고 혼잣말도 엄청 많이 하셨고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고무된 얼굴로 신이 나셔서 신혼집을 구경하신 바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같이 쓸 새 침대를 한참이나 아련하게 바라보실 줄은 몰랐지만요. 우리 큰아들 놈은 대체 언제 장가를 갈까 싶네. 얼른 자기 짝을 만나서 이렇게 살림을 차려야 할 텐데. 아무래도 노총각이신 아주버님 생각이 떠오르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주버님이 별로 결혼 생각이 없으셔서 혼자이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밤에 남편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버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아주버님이 20대 내내 짧은 연애, 실없는 연애만 하셨다가 나이가 좀 드시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 진지한 연애를 드디어 하신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 그분과 결혼하실 거라고 시어머니 또한 예상을 하셨다 그러고요.
하지만 결국 아주버님은 그분과 헤어지셨는데 일방적으로 차이신 거였다고 해요. 이유는 아주버님이 튼튼한 기반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아주버님은 흔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셨거든요. 경력이나 나이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연봉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아놓으신 돈은 별로 없었고요. 참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생전에 돈 모으시는 감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모양이었고요. 우리 엄마가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지.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아주버님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던 남편의 마무리는 우리 엄마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비록 재혼 가정이지만 너무 부럽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부럽다고 하는 건 좀 아닌 듯하다고 말을 해주면서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치부를 보여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엄마의 진면목에 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던지 아시나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재혼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을 만나서 재혼을 했더라면 우리 엄마의 인생도 달라졌겠지. 기껏 이런 소리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왜 저러나 싶었네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남편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하고는 확실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철저하고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저는 남편과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 새엄마는 전에 없이 저에게 친한 척을 하고 계셨고요. 자꾸 당신의 주변에다가 제 자랑을 그렇게나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나요? 당연히 새엄마가 저에게 직접 당신이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알려주셨던 것이고요. 가끔 아빠가 저한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통제불능의 사고뭉치가 되어버린 아들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딸이 좋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새엄마는 당신의 친정 사람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새엄마가 그 집안 사람들과 제 험담을 얼마나 즐겁게 해오셨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죠.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 있잖아. 내가 어제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싶으신 모양이더라. 선물은 필요 없고 밥 한 끼 모여서 같이 먹고 용돈이나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 정말? 어머님이 미리 그렇게 딱 정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식당 미리 알아보고 용돈 준비하고 그러면 되겠네. 식당은 풀코스 정식이 나오는 그런 집 어때? 그런 집이 어떤 집인데? 나야 모르지. 나는 그런 곳에 안 가봤어. 당신이 나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고급 식당이면 좋겠어. 인당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한다는 뭐 그런 집들 있잖아. 뭐? 그렇게 비싼 곳으로? 용돈도 따로 드리는데? 용돈은 당연히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깔끔하겠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 맞는 우리 엄마의 첫 생신이시잖아.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드리자,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진짜 우리 엄마한테 번지르르한 효도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어. 그런 효도를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살다가 저와 결혼하고 나니까 하고 싶어졌을까요? 남편은 저를 무슨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효도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놓고서 저희 집에 본인은 일절 뭔가를 하는 게 없었어요. 남편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아빠는 부족함 하나 없어 보이시는 분이고 가까워지기에 힘들어 보이는 성격이라서 어렵고 새엄마는 못된 계모라서 친해지기 싫다고 하였어요.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한 남편도 놀랍지만 이런 유치한 생각에 시어머니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셨다는 대목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느꼈지.
거기서 안사돈께서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달라겠더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새엄마에 대한 유감이 몹시도 깊어 보이셨고요. 당신의 아들을 저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때 한껏 숙이고 참으셨지만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편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의제의라는 고사성어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 법칙이 저에게 적용이 안 되더군요. 새엄마의 시엄마까지 두 분 다 저의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난이도를 따지자면 당연히 새엄마가 더 대단했는데요. 제가 반응이 없어도 자꾸만 친한 척을 하시면서 당신의 오만 주변에다가 제 자랑을 늘어놓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새엄마이신 것처럼 행세를 하시는 게 거슬렸어요. 남편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놓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슬픈 사실을 이미 저는 알아차린 이유였고 그래서 혼자 답답해하고 있었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서 저에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바로 고모부의 사업 문제 때문에 그동안 외국에 나가서 거주를 하시다 돌아오신 고모이셨어요. 제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고모가 그때 조만간 아주 한국에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외국 생활을 정리하셨더라고요. 너도 참 안 그렇게 생겨서는 순진에 빠졌구나. 그 여자가 너한테 왜 온갖 친한 척을 다 하면서 주변에 평판 관리를 하고 있겠어. 그게 다 돈 때문이야. 재산이 아니면 너 같은 거 아는 척도 안 하고 싶을걸? 네? 그치만 저는 이미 결혼도 했는걸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세요. 맞아. 그리고 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빠 이제는 별로 돈도 없어. 옛날에나 잘 나갔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한테 그 비싼 아파트를 해줬다? 수중에 돈을 털어서 그렇게까지 해준 걸 보면서 그 여자가 깨달은 거지. 네 아빠한테 네가 영원히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동생도 있는데 아빠가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네 아빠하고 내가 피를 나눈 친남매 아니겠니?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어. 그 심리가 어떤 건지. 어렸을 때 친엄마하고 하루아침에 헤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새엄마가 생기더니 이제는 동생까지 태어나 버렸네. 그런 네 입장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네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애처로운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너는 어렸을 적에는 친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가 크고 나니까는 이제 네 아빠하고 닮았잖아. 공부하는 거나 다른 건 더더욱 네 아빠하고 똑같지. 반면에 네 동생은 빈말로라도 진탁은 안 했더라. 그렇다고 해서 외탁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만 봐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클수록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공부도 못하는 걸 보면 더 마음이 안 가지. 네 아빠는 너한테만 마음이 기울었어. 네가 아파트 받아내는 거 보고 그 여자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지금 작업질하는 중이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걱정 없어 보이는 게 고모였으나 실상은 당신의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분노를 품고 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냉소적이셨고 신랄하셨습니다. 그러신 만큼 가식도 없었고 직설적이셨고요. 고모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반박을 한마디도 못하겠더군요. 오히려 점점 더 수긍이 들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때마침 아빠가 저한테 이제 누나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남동생의 문제를 저에게 좀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새엄마가 그토록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모녀간에 함께 시간도 보내고 쇼핑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히셨죠. 하필 고모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 저는 지난 세월 참아왔던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참아왔어요. 저만 입 다물고 저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은 그러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예요. 현수가, 그동안 나는 물질적인 지원만 부족하지 않게 해주면 그게 다인 줄 알았다. 네가 새엄마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는 아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했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봐 내가 비겁하게도 일부러 그 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너에게는 정말로 미안하다. 처음으로 제가 아빠 앞에서 눈물과 함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씁쓸하게 사과를 하셨던 아빠는 내심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지 얼마 뒤에 놀라운 검사를 진행하셨어요. 그건 바로 남동생의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느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신 거였겠죠. 남동생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설마 하면서도 제발 이런 결과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기만해? 충격에 빠지신 아빠는 지난 모든 세월을 저주하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한바탕 눈물쇼를 벌이셨고요. 변명의 여지도 없는 엄청난 사태였으니 눈물 작전밖에는 방법이 없으셨나 봅니다. 새엄마의 친정 집안, 그 집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되려 아빠를 비난하였어요. 배우자를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거리라고 하였습니다. 뻔뻔하다 못해서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극도의 분노를 마주하신 아빠는 결국 길에서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말고도 다른 장기에 이미 퍼져버린 암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오셨던 고모는 새엄마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는 것 자체에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아빠는 정작 의연하셨고 고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셨어요. 잘 들어. 당장 그 미친년하고 이혼부터 해야 돼. 슬픔에 잠길 겨를 없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새엄마의 뒷조사부터 즉각 진행하였고요. 수상한 점이 발견돼서 꼬리를 밟아봤더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동생의 생부는 바로 새엄마의 사촌 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옛날에 새엄마와 함께 신나게 재험담을 하셨던 분이라서 저도 그 사촌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친하게 지내던 사촌 언니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셨던 겁니다. 알아낸 진실을 토대로 아빠는 새엄마와 깔끔한 이혼을 해내실 수 있었어요. 친정 집안에 그 진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시던 새엄마가 무조건 이혼을 당장 해주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두고 보자. 우리 아들이 너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성공할 테니까. 잘난 척, 도도한 척하는 인연의 면상을 보는 게 그동안 역겨웠는데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서 이것 하나는 다행이구나. 실성을 하신 것인지 새엄마는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저 조용히 꾸벅하고 목내만 남긴 게 끝이었죠. 그러자 새엄마는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셨었죠. 이혼하고 그 모자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명목으로 아빠는 사시던 그 집을 정리하셨고 주소지도 옮기신 뒤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향해 빠르게 가고 계시다는 걸 그쪽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죠. 저는 아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난 세월 본의 아니게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냈던 저희 부녀였으니까요. 그 정신병자 같던 계모를 처리했다니 다행인데 아이고 드디어 이제 속 시원할 날이 왔건만 바깥 사돈께서도 참으로 기구하시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도 안 흘리시면서 자꾸만 소매로 당신의 눈가를 찍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는 남편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 애처로움은 저와 아빠를 향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이가 없더라도 그러려니 할 수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아주버님이 결혼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아주버님한테 만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을 만나자마자 임신을 해버린 거였죠. 임신을 하자마자 이른 시기에 그 사실을 바로 알았던 것이었고요.
바깥 사돈이 가시는 마당에 이런 경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구나.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인생 아니겠니? 죽음이 있으면 탄생도 있는 법이지. 한두 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똑같은 그 소리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그 미친 소리를 안 들으셨으면 해서 제가 그냥 중간에서 모르는 척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안쓰러운 점도 많았던 저희 아빠는 제가 손을 꼭 붙잡아드리고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으로는 사랑한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남기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셨고 저에게 현금만 10억 원 정도가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설마 남편이 그걸 알고 시어머니께 입을 털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께서 개소리를 하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10억 정도면 신혼집 장만을 하겠더라? 신혼집 장만이라니요? 설마 아주버님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또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그러든? 달리 누가 있겠어. 어머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갑자기 아주버님 신혼집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베풀고 살아야지. 심보 못되게 사니까 집안 꼬라지가 그런 거 아니겠니? 좀 착하게 살아라. 저에게 사태질을 하시며 침까지 튀겨가며 말씀하시던 게 바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었겠죠. 노총각이었던 아주버님께서 경사가 생겼는데 제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건 진정한 가족의 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말씀까지 하신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새엄마를 참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저는 후회되었고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강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요라니? 당신 말을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당신은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던데 그 말씀이 딱 맞네. 강요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마땅할 일이잖아. 당신에게는 돈이 있고 우리 형한테는 신혼집이 필요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너하고 이혼을 하겠지, 이 머저리 새끼야.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신라 같은 기대를 해보았으나 역시나였어요.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서 현실을 부정하던 남편은 제가 변호사를 알아보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다 잘못했다고, 괜히 허세를 부렸던 거라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으나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끼고 아주 탈탈 털어줄게. 기대해. 반쯤 절도해서 혀도 굳어버린 남편은 그 뒤로 찍소리 한번 못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서 무슨 또 개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집에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둔 후 고모댁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는 걸 두려워했고 깔끔하게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제 뜻을 따라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저는 이혼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새엄마의 일대 성과를 봤던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뭐 하나라도 걸릴까 싶었는데 정말로 걸렸습니다.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졌다던 그 여자요.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뱃속 아이의 생부가 어느 쪽일지 장담할 수 없겠는걸.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결혼하게 잘 살게 냅둬. 내가 보니까 그게 최고의 복수야. 그런 여자는 어쨌든 결국에는 터지고 말 시한폭탄이니까. 고모의 신랄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를 잃고 금쪽 같은 작은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버리고만 저의 전 시어머니 그분께서는 화병에 걸리셔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는데 그나마 당신의 큰아들이 노총각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과 머지않아 첫 손주를 품에 안게 되셨다는 점에 위안을 찾고 계신 듯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게 지긋지긋해져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로 했죠. 각국의 여행을 다니겠다고 하니까 고모는 적극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해외에 고모의 지인분들이 꽤 계셔서 도움도 받으며
한동안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죠. 2년 가까이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를 찾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남동생이 본인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더욱 엇나가서 가출을 했었고 웬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새엄마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요. 어쨌든 제가 걔의 누나였는데 누나로서 솔직히 해준 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한 번이나마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친엄마를 찾는 것 역시도 이게 맞는 것일지 조금은 망설여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깊은 우울증과 화병이 생겨서 밥도 잘 못 먹고 힘든 시간을 보낸 여자입니다. 익명이니 여기다가 하소연도 좀 하고 제 이야기도 해볼 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부디 애정어린 시선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툭하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 행동을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너에게 대물림을 해줄 수 없다며 매번 울면서 참으셨는데요. 저도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견딜 수 없더라고요. 엄마,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 매일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나 이제 더는 못 보겠어. 유정아, 미안하다. 다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제대로 네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러면 저희 엄만 그저 울면서 절 꼭 껴안아 주셨어요. 아빠요? 아빤 저에게 딱히 정도 없으셨고 늘 심부름만 시켰어요. 어느 날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가서 담배 좀 사와봐. 담배? 아빠, 내 나이 몇인데 어떻게 담배를 사와? 사오라면 사와. 기집애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아빠한테는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교복 입은 딸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는 아버진 매번 엄마만 괴롭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유정아, 네 아빠가 집에 있는 돈을 들고 집을 나갔다. 나갈 거면 그냥 갈 것이지. 돈은 왜 들고 나갔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나약해져 있는 엄마를 끌어안고 겨우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후 어떻게든 아빠 없는 티를 내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몸으로도 제 공부를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등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도 엄만 항상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유정이가 있어서 엄만 든든해. 유정이가 엄마 희망이야. 저를 희망으로 생각하시는 어머니. 전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가 벌어오신 돈 덕분에 대학교도 갔고 시간이 지나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인해서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느낌부터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저희 아빠와 달리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가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좋은 느낌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기간 연애를 하면서 함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무척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당시 연애할 때에도 가끔 집에 놀러 가면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이거 배 좀 먹어봐라. 얼마나 단지 몰라. 어제 마트 갔다가 맛있어 보여서 사놨단다. 본인 딸도 있으신데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시는지 저도 자연스레 아버님에게 정이 가게 되었답니다.
만약 저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자친구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죠. 반면 어머님은 연애 때에는 크게 마주치지 않아서 잘 몰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 많았는데요. 가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다고 말했더니 즐겁게 들어주던 친구가 약간 쎄한 소리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듣고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지나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 한쪽이 괜찮으면 다른 한쪽은 엄청 심하게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너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있어봐. 설마 그럴 리가. 그때는 가볍게 넘겼지만 솔직히 사람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어 볼 걸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좋은 곳들도 놀러 다니며 간간히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들러 식사도 하곤 했는데요. 역시나 아버님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진짜 자상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가야 호칭으로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유정아, 오늘 밥은 먹었니? 날씨가 들쑥날쑥하구나. 옷 잘 챙겨 입어라. 이런 날 얇게 입고 다니면 외려 감기 걸린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든든하게 입고 나가세요. 보통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으신다던데 아버님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직 저만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당신도 참, 건강한 애가 감기 걸릴 게 뭐 있어? 알아서 잘 입고 다니겠지. 예, 명수 오늘 밥 챙겨서 보냈냐? 걔한텐 빵 따위는 밥이 아니야. 제대로 챙겨서 먹여 보내야 된다. 아, 네, 어머님. 그리고 밥 지을 땐 꼭 따뜻한 밥으로. 알겠니? 찬밥은 괜히 속 더부룩하고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 당신 그만해.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얘야, 얼른 전화 끊자. 다행히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막아주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똑같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거지만 어쩜 말투가 이렇게 다른 건지. 어머님 말투가 거슬리기도 하고 때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무척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건데도 잊을 수가 없어서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그날 저희 집에 갑자기 놀러 오셨는데 남편도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들리신 거라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연락도 없이 배를 막 누르면서 문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드렸고 어색하게 차를 들이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집 주변을 보시면서 썩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명수, 내가 아주 귀하게 키웠어. 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칭찬했는지 몰라. 너 보고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신랑 얻느냐고 다들 부러워한단다. 아, 네. 반응이 왜 그러니? 명수가 너한테 뭐 잘못하니?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집 인테리어는 누가 한 거니? 네가 했니? 어째 좀 심플하지 않고 산만해 보이는데 내 아들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저랑 명수 씨랑 같이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내 아들이랑 같이 했다고? 내 아들이 이런 취향일 리 없을 텐데. 그래, 뭐 하여튼 오늘 내가 말한 거 잘 새겨둬라.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길 바라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내가 제대로 듣긴 한 건지 놀래서 다시 되묻게 되었어요. 그저 내내 거리면서 답하던 저에게 갑자기 꺼내신 말씀이었는데요.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하는 거야. 너도 일한다고 밥 챙기는 거 소홀하면 안 되고. 내가 상견례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막아대던지. 참. 그리고 우리 명수한테 꽃뱀 안 꼬이게 네가 잘 단돌이 해줘야 한다. 혹시 뭔 일 있어도 나대지 말고. 남자들은 다 알아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네? 꽃뱀이요?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요즘 꽃뱀들 잘못 꼬이면 완전 남자들 파탄 내잖아. 명수 외모에 결혼했다고 여자들이 뭐 안 붙겠어? 걔가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너 모를 거다. 너 말고도 딸 준다고 난리치는 집들 엄청 많았어. 어머니. 순간 너무 화가 나더군요. 평소 내내 거리던 저였지만 이때는 참지 못하고 받아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만약에 그런 남편 얻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남편 꽃뱀 안 꼬이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된다는 둥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빈정이 상하셨는지 찻잔을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너는 무슨 애가 어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받아치냐?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냐? 말하는 거 보니 너 어지간히 우리 명수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나오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줄줄이 제 빈정만 상하게 하는 말인지. 그래놓고 끝에 가서 모든 것은 제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상처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꽃뱀이라뇨. 네 남편이 잠깐 바람필 수 있어도 다 참고 살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가 어디 있는 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그만 전 어머님께 가달라 부탁드렸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 엄마는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을까? 평소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혹시 어머니 그런 거 관련해서 상처라도 있으신 거 아니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글쎄, 우리 아빠는 내가 알기로 그런 문제 없어. 아무튼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남편은 뭐랄까, 이 일에 좀 무관심했어요. 자기 엄마가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진즉 알아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생긴 일을 생각하면 왜 그때 남편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후로 어머니와의 만남은 자주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났다 하면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는 말만 끝도 없이 하시니 제가 무슨 어머니 대신 남편을 넘겨받아 키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인수인계 해주듯 계속 말하시고 뭘 확인하려 드시니 도통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기어이 절 머리 꼭대기까지 화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기가 안 생긴 게 몇 년씩 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답답하셨는지 이 상황에 또 끼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유정이 너 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애가 안 들어서? 너네 노력하고 있다며. 어쩜 그렇게 대놓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을 돌직구로 던지시는지. 뭐라고 답을 해야 나도 속이 시원하고 선을 안 넘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한편으론 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는 저렇게 거르지 않고 저한테 되는 대로 말을 막 하시는데 저는 답하는 거 하나조차도 제 기분대로 말하면 안 되고 다 생각하면서 말을 골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아버님께서 나서시더군요.
당신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니, 당신은 자꾸 왜 나서는 거예요? 여자가 몸에 문제가 있으니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지. 예, 유정아. 너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내일 산부인과든 뭐든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여보, 받을 거면 명수랑 같이 가서 둘 다 받아봐야지. 뭘 유정이만 받으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애들 스트레스 받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돼. 뭘 명수까지 데리고 가요? 걔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걔는 1등 신랑감이고 문제가 없어. 아이, 보통 이런 건 여자 몸에 문제가 있어. 내가 알아. 유정이 너만 받고 오면 된다. 아이, 괜히 네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너만 가서 검사 받고 와라. 알았니? 정말 듣는 내내 정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고 무슨 저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는 것 같더군요. 기가 막혀서 대들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버님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시고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화를 꾹 참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직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만약 생기지 않는다면 저랑 남편 둘 다 검사 받으러 갔다 올게요. 찾아봤는데 부부가 같이 검사를 받아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검사를 받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뭘 니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안 돼. 지금 검사 받으라니까. 넌 내 말이 웃음니? 그리고 뭘 명수까지 데려가? 너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 말을 어찌 한 번도 그냥 고분고분 듣는 법이 없니? 당신 정말 그만 못해? 아,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이리 닥달하고 복가치는 거야? 예, 유정아, 얼른 집에 가라. 정말 아버님이라도 안 계셨다면 어찌쓰려나 싶어서 아찔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에 오신다고 해도 없는 척하고 조용히 숨죽여 있었습니다. 툭 하면 들려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시고 끝은 결국 저를 향한 핀잔과 구박뿐이니 뵙고 싶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전화도 안 받으면서 뭐하러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시애미한테 대들고 뻗대고 그러니까 내가 성에 안 차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그러겠니? 말해보렴. 어디 말해보라니까? 소리가 하도 쩌렁쩌렁하게 들리니 남편도 민망했는지 바로 전화를 바꿔 채서 받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유정이 바꿔라. 엄마 말 안 들려? 바꾸라고. 남편도 정말 힘이 없다고 느껴진 게 여기서 남편이 제게 전화를 또 받게 하더라고요. 예, 너 내 전화 일부러 피하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교양 있게 나가려고 해도 네가 이런 식이니 내가 목소리 안 높일 수가 있겠니? 나도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싶지 않아.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길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가만히 멀뚱히 있고 그래서 전 그날 시댁을 찾아가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전화를 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선 항상 저한테 얘기하실 때 지나치게 명령조로 얘기하시고 또 명수 씨한테 잘하라는 얘기만 하시는데요. 아니, 거기까진 괜찮다고 쳐도 자꾸 저 구박하시고 그러시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저번엔 따뜻한 밥 안 내왔다고 하니까 그걸로 30분간 뭐라 하시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님. 항상 명수 씨만 챙기면 살 수 없다고요. 다만 저도 명수 씨 생각하는 마음은 어머니만큼 누구보다 강하니까 제가 잘 챙기면서 살게요. 그러니 저 좀 이제 믿어주세요.
제 말이 끝나고 분위기는 한참 숙연해졌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나 싶었어요. 어느 정도 내 진심이 전달되었구나 하는 기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탕탕 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나치게 명령조? 뭐? 구박? 예. 남들이 들으면 내가 무슨 신데렐라 잡아먹는 엄마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내가 언제 널 그리 구박했니? 내가 언제 널 괴롭혔어? 너 내가 잘해준 건 생각 안 하니?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지? 저번에 너 데리고 가서 백화점 쇼핑시켜주고 그런 건 아예 기억에서 잊어버렸지? 어머니, 그거 명수 씨 옷 사러 간 거. 아, 시끄럽고. 더 이상 네 말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이, 물러가라.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며느리 편 좀 그만 들어요. 한 번만 더 편들면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참. 이렇게 막무가내인 시어머니 보셨나요? 아버님이 제 편 들어주려 하자 남편에게 이혼 서류 날릴 거라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는 그런 시어머니요. 전 순간 너무 기가 차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절 붙잡으며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한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대로 전 친정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유정아, 왜 우니? 아니, 무슨 일이야? 어? 남편이랑 싸웠어? 엄마는 편찮으신 몸으로 나와 우는 절 보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곤 꼭 껴안고 아이 달래듯 달래주셨어요. 엄마의 손길 때문인지 울음이 더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한풀이 하듯 울고 또 울며 속을 달랬어요. 왜 그래, 유정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근데 웃긴 건 차마 엄마한테도 이 일을 다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말하면 가뜩이나 아픈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고 잠도 못 주무시며 끙끙 앓으실 것 같았어요. 그걸 생각하니 그냥 나 하나 아픈 게 낫지 싶더군요.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엄마 보니까 갑자기 눈물 났어. 별일 없어, 엄마. 나 갈게. 마지막까지도 의문을 가지며 절 걱정스레 쳐다보는 엄마를 등지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말해 속이라도 시원해질 걸 그랬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잘했다며 스스로를 달래고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절 기다리고 있었을 줄 알았던 남편이 없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어? 아, 나 잠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번에 말했던 회사 후배 있잖아. 걔가 야근을 하다가 뭔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와주러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기다려. 당신 저녁도 안 먹었잖아. 내가 도시락 들고 회사로 잠깐 갈까? 아니야. 나 금방 들어갈 건데 못하러 그래.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이상하게도 그날 남편의 목소린 어딘지 좀 어수룩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남편이 말한 후배는 남자였고 저도 예전에 한번 집 들일 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한 번씩 들이닥치고 나면 둘의 분위기는 늘상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해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만 빼면 정말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인데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가운데 끼려고 하시니 셋이 같이 사는 기분이 들더군요. 한 번은 우리가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빠르게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산을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바로 저를 바꾸라고 하셨나 봅니다.
저도 질세라 일부러 남편도 들으라고 스피커폰을 켜두었어요. 유정이 너는 시간도 참 많은가 보다.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집엔 안 들려보더니 어른들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니네끼리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니?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운전하던 남편은 놀라서 잠깐 차를 세우고 바로 바꿔봤더군요. 어머니도 남편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후에 저를 만날 때에도 공연히 더 심술을 부리셨어요. 너, 네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우리 명수가 네 편 들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라는 거야. 하여튼 뭘 해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만. 어머니 외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없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자꾸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제가 슬슬 화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되시고 젊으신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주변 훨씬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들보다 더 옛날 사상을 갖고 저를 힘들게 하시더군요. 막상 본인은 아주 짧고 굵게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 저도 어머님께 할 말은 다 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지나고 그럭저럭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님이 환갑을 맞이하게 되셨기에 이때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던 아버님이고 늘상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늘 꽃이나 떡, 빵 등을 사다 주시고 가시는 아버님이시기에 저도 정성껏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더니 속으로 좋은 것 같긴 했지만 제가 힘들까봐 선뜻 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이번에 솜씨 좀 발휘해볼게. 남편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는지 시댁에 알렸고 아버님은 곧장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유정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요즘 누가 환갑에 잔치를 하냐? 너 힘들다. 아이고, 내가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 얻어서 말이야. 고맙구나. 고마워. 사실 요리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을 꾸미고 예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기분을 내보려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아보았어요. 외국의 고급스러운 홈파티 사진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 고민하고 몇 번이나 그림으로 아버님의 환갑상을 예시로 그려보면서 음식들은 어떻게 놓고 사진들은 어떻게 장식을 하고 집안에서도 멋스러운 기념물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주문했어요. 그렇게 제가 예시로 만든 디자인을 남편이 보더니 무척 놀라더군요. 와, 이건 완전히 전문 파티 플래너잖아. 여보가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진짜 멋지다. 남편이 칭찬해주니까 저도 더 가슴이 벅차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저한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말처럼 새로운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서 기뻤고 제가 계획해둔 그림 안에 아버님을 모셔왔을 때 어떤 반응이실지도 너무 궁금하더군요. 일부러 식기도 한창 유행하는 종류들로 다 구입을 하고 상차림을 할 테이블도 새로 샀습니다. 아버님의 젊은 날 사진들부터 해서 최근에 찍은 가족들 사진까지 거실 한쪽 벽면에다가 갤러리처럼 꾸며두고 요즘 유행이라는 케이크에다가 아버님을 위한 축하 메시지와 사진도 꽂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는 좀 부족한지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을 남편을 통해 미리 조사한 다음 홈파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맛깔스럽고 예쁘게 보내달라고 일일이 세세하게 주문을 했어요.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보니 제가 다 떨리고 이날 아버님이 더없이 행복해 하시겠다는 상상을 하니 두근두근 설레더군요. 제가 비록 어머니와의 관계는 힘들지만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친아빠 그 이상의 정을 보여주셨기에
마치 나에게 좋은 아빠가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함께 보낼 거라는 가정하에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꾸며보고 사진도 찍고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던 중에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날이 되었고 그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월차도 냈어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배달되는 것들 배송받아서 하나씩 꾸미려면 왠지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가족들을 다 놀래켜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된 것들을 착착 걸어가면서 배송된 요리들을 조금씩 채워놓고 그릇들도 새롭게 세팅을 해두었어요. 중간중간 과정마다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니 감탄하기 일쑤였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더군요. 이날 남편도 저에게 조금 미안했던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함께 준비를 했어요. 음식들은 상태 모두 점검한 다음 가족들 도착하기 직전부터 덜어두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과 어머니도 오시고 아가씨도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정말 너무 뿌듯하지 뭡니까? 와, 유정아, 이걸 네가 다 한 거냐? 내가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구나. 아버님은 살짝 눈가가 빨개지시더니 너무 고맙다며 연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예전에 저한테 소녀스러운 편지지에다가 내용 꽉 채워서 편지 써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거 읽고 당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버님께 그간 받은 것도 많고 늘 고마운 마음에 준비해봤어요.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복이 많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뒀으니. 그러자 아가씨도 바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세상에 언니, 이거 정말 다 언니가 하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따로 환갑잔치 하러 장소 빌릴 일도 없겠어요. 언니 진짜 손재주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나도 못하는걸. 아니에요. 인터넷 참고해서 하니까 금방 했어요. 여기까진 정말 모든 게 완벽했고 제 예상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딱히 어머니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갔지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더군요.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구경만 하실 뿐 전혀 웃지도 어떻지도 않은 상태셨어요. 아마도 요 근래의 일들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환갑잔치 때문에 오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좋은 날이니 저도 그냥 다 덮기로 하고 어머니께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네가 다 준비한 거니? 네, 어머님. 그래, 고생했구나. 어머님께서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긴 했지만 사실상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을 보자마자 약간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손으로 대뜸 불고기를 집어 먹어보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어째 뭔가 좀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이거 음식 네가 한 거니? 아니요. 마음은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요리를 잘 못해서 요즘에 이런 파티 음식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는 곳으로 주문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희번득하게 뜨시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서 일제히 어머니 쪽으로 시선이 꽂혔어요. 뭐야, 그럼 배달시킨 거니? 네, 그런데요, 어머니? 아니, 음식을 어떻게 배달시킬 생각을 해? 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냐? 이거 환갑잔치상이야. 근데 누가 환갑잔치상에 직접 음식을 안 만들고 배달 음식을 시켜? 무슨 장난질이야?
너무 어벙벙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고 전 황당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어디서 버른장머리 없이 배달 나불랭이를 시켜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네가 볼 때 우리 입이 그렇게 싸구려 같니? 니네 시애비가 네 남편을 어찌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따위 대접을 하고 있어? 요즘 너 나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기가 살았지? 그래서 지금 일이 또 대들여는 게지. 분위기는 완전히 찬물 뒤얹은 듯 깨져버렸고 저는 하도 황당해서 달달달 손이 떨리더군요. 요 며칠 밤새면서 준비하느라 잠도 부족했고 살짝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저 오늘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벅차게 만들었는데 정말 앞이 기우뚱하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겨우 입이 떨어진 아가씨가 어머니를 말려보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고성을 내지르셨어요. 네가 아주 제대로 미친 게야. 우리 집을 조무스게 본 게 아니면 이따위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 시집살이 시켰냐 뭘 어쨌냐. 이거 완전 제대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따위 취급을 며느리한테 받고 산다. 그러다 어머니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흐느끼시더니 그대로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 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멍청하게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전부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이 되어버렸고 다들 억지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서 뭔가 입에 넣기는 했지만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몇 번이나 제게 사과하시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돌아서서 그저 눈물만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고 결국 아버님과 아가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하나씩 장식들을 뜯으며 음식들을 대부분 다 버리게 되었어요. 음식을 버리면선 그간의 서름이 몰려와 울고 있는데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도 뭐 틀린 게 없지. 자기가 이해해줘, 엄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당신 뭐라 했어? 차라리 음식을 그냥 만들지 그랬어.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런 말 나올 거 당신도 솔직히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 사실 나야 뭐 배달 음식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겠지. 엄마 말도 아예 틀리진 않잖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어요. 남편까지 어머니 편을 들고 나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얼얼하고 당황스럽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들인 정성은? 이건 뭔데? 음식이야 내가 못 만드니까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어머니 편을 들어서 내 기분을 더 망쳐야 해? 그러자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스르르 자기 방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참 공교롭게도 며칠 후가 어버이날이었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무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이제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댁살이를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들었는지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감히 제 주제에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미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막말을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당황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마음만 굳게 들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의 행동이 사실상 방아쇠를 당기게 한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신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들려고 괜히 이혼 얘기 꺼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막말로. 우리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어? 다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 몇 번 한 것 가지고 말이야. 남편인 내가 지금까지 당신 편 들어주고 달래줬으면 됐지. 또 뭘 바래? 들으면 들을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라
전 그대로 짐 싸 친정으로 들어가 나앉았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만이 답이냐고 절 설득하시려 했지만 전 이미 마음먹은 이상 그렇게 하겠다 했죠. 그런데 이대로 헤어지려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남편이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긴 걸 보게 되었고 저도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어 남편이 야근을 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허나 거기서 그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있는 꼴을 말입니다. 남편이 지금껏 말했던 후배는 남자 후배가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이미 오래된 연인 사이라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보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로 남편의 미안하단 사과 문자 지워버리고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의 불륜 행각을 다 잡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왜 왔니? 석고대죄라도 하려고 왔니? 아니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용돈도 드릴 겸 온 거죠. 용돈? 용돈이란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불륜 행각을 하고 있었던 사진들을 어머니 앞으로 던졌습니다. 네,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거. 어머님, 저희 이혼합니다. 그냥 이혼은 아니고 위자료 받고 이혼합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던 대로 꽃뱀이 제 남편을 꼬셨네요. 저는 단도리를 못했고요. 사진에 맞은 시어머니 표정은 불구스름하게 변해버렸고 사진을 보자마자 충격먹은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분명 뭐라고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상대할 필요도 없다 싶어 나왔어요.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원하는 대로 위자료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계속 승승장구해 직급도 오르게 되었고 좋은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 소식이나 집안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눈도 귀도 닫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남편과 친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그닥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가족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빚더미에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예전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찾아와서 돈까지 빌렸다고 하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시던 분이 사람 꼴도 말이 아니었대. 그 말을 듣는데 조금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계실 시아버지 생각이 나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부디 아버님만은 잘 지내셨으면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난 일이니 더 상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잘 되든 망하든 저는 저대로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저를 답답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거고 공감해 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도록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